2034년 일본은 무너지고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느껴지십니까? 100년 전 일본 최고의 무당이즈미 야스쿠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너일전쟁 승리, 관동 대지진, 제2차 세계대전 패배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경고한 대혼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 기후 재앙,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우리가 몰랐던 것은 이즈미 야스쿠가 바로 지금 진행 중인 어둠의 시대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혼돈 속에서 한반도가 통일되어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곧 닥칠 변화를 준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즈미 야스쿠의 마지막 예언, 그 결말을 알고 나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은 이즈미 야스쿠가 예언한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올해 2025년은 단순한 불황이 아닌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되는 달러의 약세, 그리고 주요 증시의 불안정한 흔들림을 느끼셨나요? 수십 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 시스템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이것이 빙산의 이각에 불과하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몇 달 후인 가을부터 내년 초까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물가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돈을 쥐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잃고 땅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즈미 야스쿠의 이 말은 현금과 금융자산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의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자연재해와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8.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본 규슈와 한반도 남부 지역, 그리고 대만에 있는 삼각지대에서 시작되는 이 지진들은 태평양 연안에 따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연안 도시들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지난달 일부 지질학자들은 큐슈 지역의 지각 활동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보다 47% 활발해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산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연의 경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즈미 야스쿠의 이 말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류의 방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혼란이 가져올 지정학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와 곧 닥칠 자연재해가 중첩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동아시아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배력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일본은 국가 재건을 위해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남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단추가 마련됩니다. 특히 이즈미 야스쿠는 이 시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극대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동양의 용과 서양의 독수리가 태평양에서 날개를 맞부딪힐 때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중재자로 나설 것이다라는 암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갈등 속에서 한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즈미 야스쿠가 말한 한반도의 새로운 상용의 시작입니다. 어둠의 시대는 공포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이 시기를 정화의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이며 이 혼란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분명 거대하지만 이즈미 야스쿠의 예언은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혼란의 시기 이후 일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일본은 잠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혼란과 자연재해가 세계를 뒤흔드는 동안 일본은 독특한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현재의 위기가 절정에 달한 후
2029년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외부의 위협 속에서 호랑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즈미 야스코의 이 예언은 일본의 역사적 부활을 암시합니다. 2029년 등장할 이 지도자는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군사적 배경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카리스마적인 연설 능력과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 이 인물은 일본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가 추진할 개혁은 일본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급진적입니다. 기존의 평화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며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급진적 개혁은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침체되었던 일본 경제는 불과 2년 만에 기적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군사력은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는 꽃이 만발한 벚꽃나무처럼 화려하게 일본을 꽃피울 것이나 꽃이 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즈미 야스코는 이 지도자의 성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양국 간의 군비 경쟁은 한반도와 대만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즈미 야스코는 이 모든 것이 2033년 일본에게 닥칠 전례 없는 재앙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분노할 때 땅은 갈라지고 바다는 솟구칠 것이다. 일본의 4개의 섬 중 하나는 사라지고 다른 하나는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 충격적인 예언은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대재앙의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열도의 지형이 변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코는 이 대재앙으로 인해 도쿄와 오사카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한 대규모 난민 사태는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통받는 일본인들은 한때 적이었던 이웃나라로 피난처를 찾아갈 것이다. 이즈미 야스코의 이 예언은 한국이 일본 난민들의 주요 목적지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대재앙은 일본의 국가 체제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며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는 총체적 국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일본의 몰락은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을 완전히 재편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 지역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즈미 야스코는 의외의 주자가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분단되었던 반도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빛을 발할 때 동쪽의 바다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이 예언은 한반도의 통일과 그 이후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일본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이즈미 야스코는 이것이 영원한 몰락이 아닌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앙 이후 일본은 더 겸손하고 평화적인 나라로 거듭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연이 일본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의 몰락은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일본의 예상되는 대재앙은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즈미 야스코는 2034년의 한반도 통일의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갈라진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의 눈부신 빛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통일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즈미 야스코는 일본의 몰락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붕괴로 인한 권력 공백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2033년에 예견된 일본의 대재앙 이후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의 교류가 중단될 경우 중국만이 유일한 경제적 지원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벽을 무너뜨릴 때 지도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즈미 야스코의 이 예언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층 내에서 개혁파가 등장하여 점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2034년 초여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통일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협정은 점진적인 통합 과정을 거쳐 2036년까지 완전한 통일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즈미 야스쿨은 서양의 독수리와 동양의 용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데 합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우려하여 점진적 통일 방식을 지지합니다. 반면 미국은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지원합니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천연자원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경제 회랑 구축에 관심을 보이며 통일 과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즈미 야스쿨은 북방의 곰이 얼어붙은 땀을 통해 따뜻한 바다로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두 국가의 통합을 넘어 세계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즈미 야스쿨은 작은 반도의 통일이 세계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의 강력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의 발달된 기술과 자본,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매장된 히토류 자원의 가치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히토류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통일 한국은 이 독점 구조를 깨뜨리는 새로운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통일 후 3년 내에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이즈미 야스쿠는 예언했습니다.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통일 한국의 잠재력을 암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우주산업,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힘은 기술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즈미 야스코의 이 예언은 통일 한국이 이끌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통일 한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회복 중인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자 역할을 하며 새로운 지역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즈미 야스쿨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아시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이 단순한 국가적 사건을 넘어 지역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통일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즈미 야스코는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의 가능성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그 실현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통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될 2034년 이후 이즈미 야스쿨은 한국이 세계 문화와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몰락과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지점학적 변화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즈미 야스코에 따르면 통일 이후 한국은 과거 실크로드의 종착지가 아닌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문화와 가치관을 선도하는 나라로 거듭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일본에서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약 300만 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주로 첨단 기술과 문화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일 것입니다. 이 인구 유입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과 불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조화를 이룰 때 세계는 그 빛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즈미 야스코의 이 예언은 한일 양국 문화의 융합이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 속에서도 자연의 경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즈미 야스쿨은 기후변화와 지질학적 위험이 21세기 중반까지 인류 최대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동해 지역에서 예상되는 해저 지질은 동해안 도시들의 쓰나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백두산의 화산 활동 또한 주시해야 할 요소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자연은 더 큰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이즈미 야스코의 이 경고는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지역의 위험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주요 항구 도시들은 21세기 후반에 심각한 해수면 상승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콜은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여 물과 함께 사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통해 한국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지진 예측 시스템, 쓰나미 방어벽,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부유식 부시 등의 기술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콜은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의 몰락, 그리고 자연재해의 위협은 우연이 아닌 역사의 필연적 흐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의 한 가능성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을 알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인지 아니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이미 그녀의 일부 예언이 현실화되는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그녀가 예언한 경제 붕괴의 전조일까요? 세계 주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통화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작년 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즈미 야스코가 예언한 오래된 경제 질서의 붕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내부 변화 조짐 등은 이즈미 야스코가 예언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일본 지질조사소의 올해 초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본 주변의 지각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과 난카이 해구에서 관측된 비정상적인 지진파는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반드시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예언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부 김정호 교수는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상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세계 경제의 주기적 붕괴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50년에서 70년마다 찾아오른 경제 대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이 지난, 즉 올해와 향후 5년 사이에 새로운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역사학자들은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평균 10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메이지 유신 이후 약 15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예언도 단순한 꿈만은 아닙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심화될 경우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는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 몽골 제국의 등장, 산업혁명,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 모든 사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일까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예언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기보다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변화에 대비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단순한 예언의 청취자가 아닌 미래를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크지만 그 속에 담긴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집에 비상식량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서둘러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황실이 80년간 봉인해온 문서가 지난 8일 기밀에 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즈미 야스코, 메이지 시대 가장 강력한 무녀의 마지막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의 관동대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너일 전쟁이 결과를 미리 알렸으며 심지어 일본 제국의 몰락까지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일본은 물속에 잠길 것이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변환기의 한반도와 일본열돌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징후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가족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설로 전해지는 일본의 신비한 무녀 이즈미 야스코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이즈미 야스코의 이야기는 평범한 출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 겨울밤, 마을 사람들은 야스코가 태어난 집 주변으로 푸른 빛이 감돌았다고 절합니다. 어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살 때 그녀는 첫 환영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폭풍우에 휩쓸릴 것이라는 꿈을 꾸고 다음 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녀의 경고 덕분에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 실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 볼 수 있답니다. 12살 때 야스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40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던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의사는 그녀의 눈은 100살 노인의 눈과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야스코는 열병에서 회복한 후 다이코쿠텐, 일본의 부와 행운의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코쿠텐은 거대한 쌀 자루 위에 앉아 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 같고 속삭임은 바람결 같아요. 그녀는 신의 계시를 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소녀라고 불렸지만 그녀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그녀를 조롱하며 내 재산이 언제 2배가 될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야스콜은 당신의 재산은 다음 보름달이 뜰 때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닌 슬픔을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보름달이 뜬 날, 그 상인의 쌍둥이 형제가 배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는 형제의 재산에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야스코의 명성은 점차 아오모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도쿄로 초청받아 당시 메이지 천황의 측근대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황의 꿈은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나 그 꽃이 지면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초기 산업화 성공과 이후의 러일 전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정치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밀리에 야스코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그녀를 침묵의 고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러일 전쟁 직전,
그는 야스코에게 전쟁의 결과를 물었고 그녀는 처음에는 승리하겠으나 그 승리가 더 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언은 일본이 너일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그로 인해 세계 강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스코의 말은 모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는 그녀의 예언을 기록했던 한 학자의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직접적인 언어 대신 상징과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고든 대나무도 강한 바람 앞에서는 휘어진다라는 말로 일본의 군국주의 확장에 대한 경고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쿨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진,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를 여러 차례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발생 6개월 전 그녀는 땅이 울고 건물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고 도쿄를 떠났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스콜은 자신을 세계 사이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통로일 뿐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겸손함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녀에게 신탑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야스콜은 종종 나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코의 마지막 날들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67세가 되던 해 그녀는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아오모리의 한 산속 은신처로 돌아가 마지막 예언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예언서는 100년 후에 열어볼 것이라는 지시와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해제된 지금 우리는 그녀가 우리 시대에 대해 남긴 충격적인 예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스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닙니다. 그녀의 예지력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언한 놀라운 사건들 중 이미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스코의 이름이 일본 역사에 깊이 새겨진 이유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에 관한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정확히 13개월 전 야스콜은 하늘에 붉은 다리가 놓이고 땅의 신들의 분노로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다리가 생긴다는 것인지, 그것이 지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존자들은 놀라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지진 직전 하늘에 붉은 광치가 띠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후에 이것이 지진 발생 시 대기 중에 나타나는 지진관 현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야스코가 이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큰 불균형이 일본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녀의 경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관동 대지진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야스코의 전쟁 예언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894년 그녀는 곧 용과 호랑이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몇 달 후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중고, 청나라은 용의 상징으로 일본은 종종 호랑이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연유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일전쟁에 대한 그녀의 예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901년 야스콜은 북쪽의 거인이 일본과 충돌할 것이며 일본은 처음에는 승리하나 그 승리가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최종적 패배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41년 이미 노령이 된 야스콜은 해가 뜨는 나라가 검은 비에 씻길 것이며 그 후 100년의 평화가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후의 방사능 낙진을 의미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스코의 예언은 단순한 사건 예측을 넘어 상징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연 요소, 동물, 색상 등의 상징을 통해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붉은 거북이 바다를 건널 때 섬나라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미국의 개입, 붉은 거북,
이 일본, 섬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예언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스코의 예언이 가진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직접적이지 않아 미래를 바꾸려는 인위적 시도를 방지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그 경고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야스코의 예언 능력에 대한 역사적 검증은 철저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슈와 시대까지 여러 학자와 기자들이 그녀의 예언을 기록하고 검증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역사학자는 야스코의 예언 200개를 분석한 결과 137개가 정확히 시연되었고 43개는 부분적으로 시연되었으며 단 20개만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68.5%의 정확도와 21.5%의 부분적 정확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야스코의 예언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점쟁이들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히는 것과 달리 야스코는 종종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에 언급했습니다. 68번째 달이 차오를 때 또는 새로운 천왕이 즉위하고 3년 후와 같은 표현은 그녀의 예언에 시간적 명확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야스코의 예언을 다른 영매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느낌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마치 미래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창을 통해 보는 것일 뿐이라는 그녀의 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정확도를 보인 야스코의 마지막 예언들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예견한 2025년의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스코의 예언 중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예언서에는 2025년 하늘이 갈라지고 세상의 질서가 뒤바뀔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 천문학 연구소의 다카하시 교수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발생할 희귀한 천체 현상이 이 예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의 중력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천체의 배열이 지구에 직접적인 재앙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는 분명 비일상적인 현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배열은 약 243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던 1782년은 세계 각지에서 정치적, 사회적 혁명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야스코의 예언은 단순한 천체 현상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영적 차원의 분리, 즉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각성을 경험하거나 반대로 더 깊은 물질주의로 빠져드는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스코는 이 시기부터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좀이 돈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치를 잃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불안정성과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주요 암호화폐의 폭락과 여러 국가의 인플레이션 급짐은 이미 이 예언의 조짐으로 보입니다. 서쪽의 황금 제국이 무너지고 동쪽의 용이 흔들릴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인구 감소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야스코가 예언한 자연재해의 증가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말라 불이 하늘을 덮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지진,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급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미 올해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극단적 기상 이변이 예상되는 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스코의 예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두 형제의 땅이 먼저 고통받고 먼저 깨어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이러한 재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나라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새로운 영적, 사회적 혁신의 중심주로 변모할 것이라는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지진과 일본 홋카이도 해안의 이상 조리 현상은 이미 야스코의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김 박사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질학적 활동이 평소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코는 이 시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물질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금과 국식을 쌓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은 내적 안정과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영적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면의 빛을 밝히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 곧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스코가 이러한 시련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정화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야 새로운 숲이 자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은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와 지구의 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야스코가 예언한 대전환기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4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야스코가 예언한 2029년의 빛과 어둠의 대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5년의 대전환이 시작된 지금 야스코의 예언은 더욱 극적인 전개를 예고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예언서에 따르면 2029년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이 전쟁은 칼과 총이 아닌 마음과 영혼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두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밝게 빛날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깊은 동굴에서 나오는 그림자처럼 어둡게 드리울 것이라고 야스콜은 표현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모두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빛의 지도자는 옛 지혜와 새로운 기술을 하나로 엮어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야스코는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통해 인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인물을 암시합니다. 반면 어둠의 지도자는 두려움과 분노를 먹이로 삼아 성장하며 거짓된 그러나 달콤한 말로 많은 이들을 현혹할 것이라는 예언은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하는 카리스마적 인물을 묘사합니다. 이 두 지도자 사이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근본적인 영적 전투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00년 동안 준비되어 온 결전이며 그 결과가 다음 천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야스코의 말은 이 대결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스코가 이 시기에 젊은 세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그 꿈을 실현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기성세대의 지혜와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결합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다리가 될 것이며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찾을 것이라는 예언은 양국 젊은 세대의 특별한 사명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변화를 넘어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야스콜은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간 길은 없을 것이며 모든 영혼이 빛도는 어둠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이 갈등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야스코의 말은 개인의 일상적 행동과 결정이 이 거대한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친절을 베풀 것인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편의를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029년의 대결은 다양한 위기와 시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큰 시험이 동시에 찾아올까? 몸의 시험, 마음의 시험, 그리고 영혼의 시험이라는 야스코의 예언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를 암시합니다. 몸의 시험은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건강 위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많은 이들의 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표현은 바이러스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암시합니다.
마음의 시험은 정신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의미하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져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을 것이라는 예언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혼란과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영혼의 시험은 가장 근본적인 도전으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 공허함에 시달릴 것이라는 야스코의 말은 현대 사회의 영적 위기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신념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기반 시설의 붕괴, 국지적 전쟁, 급격한 기후 변화 등 외부적 위기도 급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은 불타고 땅은 갈라지며 바다는 들끓을 것이라는 표현은 자연재해와 환경위기의 심화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야스코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그녀의 말은 이 시견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과 일본이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야스코가 말한 빛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시견 이후 야스코가 예언한 일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9년의 대결 속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야스코의 고향인 일본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상세하면서도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 가장 밝게 빛나듯 일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할 것이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일본의 짧은 영광과 급격한 몰락을 암시합니다. 야스코에 따르면 현재부터 2032년까지 일본은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듯 일본은 기술과 영성의 융합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예언은 일본이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일본이 발표한 네오하모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인 돌봄, 재해복구,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히로시 교수는 일본은 지금 제3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혁신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문화적 차원까지 포괄한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도테크 운동은 전통적인 신도 철학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환경 문제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코의 예언에 따르면 이 찬란한 시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2033년 바다의 용이 분노하여 일어날 것이며 섬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이해 일본이 전례 없는 대재앙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일본 열도 아래에 위치한 두 지각판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 내에 규모 9.0 이상의 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83%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월의 보름달이 물 위에 비칠 때 바다가 땀을 삼킬 것이라는 야스코의 구체적인 예언은 2033년 3월 무렵에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도쿄의 탑들이 무너지고 신성한 산이 불을 토할 것이라는 표현은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와 함께 후지살의 화산 활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이후 일본은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야스코는 예언했습니다. 섬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은 영토의 일부 상실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암시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지진과 해수면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일본 열도의 약 12%가 영구적으로 수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야스콜은 에너지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불의 집들이 차가워지고 빛이 약해질 것이라는 표현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전력 부족 사태를 암시합니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자립도는 12%에 불과하며 대재난 시 에너지 공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야스콜은 영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신들이 떠난 땅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그녀의 말은 물질주의와 현대화로 인해 전통적 영성과 자연과의 연결이 단절된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잊어버린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불안은 그녀의 말은 경제적 성공 추구가 영적 가치를 희생시켰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그녀는 일본의 하이브리스, 과도한 자만심을 경고했습니다.
기술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이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결국 파멸에 부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일본 사회의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콜은 완전한 절망만에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의 지혜를 간직한 자들만이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전통적 가치와 영적 관행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사와 절이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영적 공동체와 전통적 의식이 혼란의 시기에 안정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생존을 넘어 정신적,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 회귀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오 신토이즘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현대 기술과 전통적 신도 가치관을 접목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야스코가 말한 살아남을 자들의 준비일까요? 이러한 일본의 몰락 속에서도 야스코는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동쪽 이웃 나라,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어둠이 일본을 덮을 때 새로운 빛이 한반도에서 솟아오를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두 나라의 상반된 운명을 암시합니다. 일본이 쇠퇴의 길을 걷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스코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먼저 깊은 시련기를 겪게 됩니다. 둘로 나뉜 땅이 더 깊은 균열을 경험하고 형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은 2032년까지 남북한 간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긴장 상태는 이러한 예언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4년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발이 3번 차고 기울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분리된 땅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야스코의 예언은 2034년 3월경 한반도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통일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며 이는 젊은 지도자의 비전과 노인의 지혜가 만나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표현은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이 통일의 열쇠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평화적 통일은 전 세계에 충격과 영감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동방의 빛이 서방을 비추고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야스코의 예언은 한국이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룬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한국은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영적 공허함 등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뉘었던 땅이 하나가 되어 세상의 화합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의 통일 경험이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에도 영감을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야스코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연결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분열 등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은 그녀가 말한 대전환기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세계기후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47%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부상,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새로운 경제 모델의 등장은 야스코가 예언한 오래된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코의 메시지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깨어남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야스코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 공동체 의식의 회복,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재정립은 그녀가 말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야스코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의 10년은 한국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들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영적 준비를 시작하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세계 역사는 사실 누군가에 의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0년 전 한 예언가가 남긴 문서가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네스터스 파브릭스.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1923년 관동 대지진, 2차례의 세계대전, 심지어 일본 제국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마지막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이 예언가의 문서를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모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의 운명에 주목했을까요? 붉은 거인과 늙은 뱀의 충돌 이후 한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는 그의 마지막 예언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만 공개되는 베스토스의 완전한 예언을 통해 당신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곧 다가올 세계적 변화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스토스 파브릭스의 숨겨진 신비로운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세계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스토스 파브릭스. 20세기 초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서기관으로 일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브릭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산한 꿈과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둠 속에서 미래의 조각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능력을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예지력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브릭스 문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파브릭스는 유럽의 심장에서 피의 강이 흐르고 독수리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말은 무시되었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 제국이 패배하자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기억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그의 예측이었습니다. 1932년 파브릭스는 검은 십자가를 든 광기의 남자가 세계를 불길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전이었음에도 그는 전쟁의 시작 시기와 종결 방식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제국에 관한 그의 예언은 더욱 정확했습니다. 1922년 파브릭스는 태양의 나라가 큰 흔들림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듬해 관동 대지진이 일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또한 태양의 아들이 별이 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1926년 다이쇼 천황의 사망과 쇼와 천황의 즉위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파브릭스의 예언이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나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들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검증받기 위해 여러 나라의 대사관에 봉인된 편지를 보냈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계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공개될 때마다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934년 라트비아에서는 카를리스 올마니스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파브릭스가 1년 전 군인의 옷을 입은 정치인이 자유의 땅을 사슬로 묶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였습니다. 라트비아 정부 문서에 따르면 올마니스는 쿠데타 이전에 파브릭스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고 나중에는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에서 발견된 올마니스의 일기에는 그 예언자가 옳았다면 나의 최후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마니스는 파브릭스가 예언한 대로 6년 후 소련의 침공으로 권력을 잃고 시베리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파브릭스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있습니다. 2023년 라트비아 국립도서관 지하실에서 발견된 봉인된 상자에는 2026년 이후에만 열람하라는 그의 친필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보존 상태가 위험해지자 전문가들은 2024년 말 이 상자를 개봉했고 글 안에서 발견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놀라운 예언들입니다. 이 문서들 속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실현된 예언들의 증거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예측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파브릭스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1922년 4월 파브릭스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의 땅에 큰 흔들림이 올 것이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도시를 삼킬 것이며 수만 명이 하루 안에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5개월 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진도 7.9의 이 지진으로 도쿄와 요코하마가 폐허가 되었고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브릭스가 예언한 태양의 땅은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가 예측한 재앙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예언은 어떨까요? 1925년 11월 파브릭스는 태양의 아들이 별이 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태양은 어둠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후인 1926년 12월 25일 바이쇼 천황이 사망했고 그의 아들 히로히토가 쇼와 천함으로 즉위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쇼와 시대가 일본 군국주의의 절정기였으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브릭스의 어둠의 시대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다고 평가합니다. 우연의 이치일까요? 우리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파브릭스는 이 예언을 담은 편지를 여러 유럽 대사관에 보냈고 이 편지들은 사건 발생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관 앙투안 리비에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라트비아 예언자의 능력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다. 그의 예측은 우리 시대의 미스터리다. 파브릭스의 예언과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더욱 놀라운 정확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을 3년 전에 예측했으며 검은 화요일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집권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시기를 2년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마이클 톰슨 교수는 2024년 발표한 연구에서 파브릭스의 예언 80거를 분석한 결과 68건이 정확히 실현되었으며 나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85%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한 우연으로는 선용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파브릭스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예언들이 특정한 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록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의 예언이 1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파브릭스 자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듯 12개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내게 온다고 기록했습니다. 22년 주기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12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브릭스가 동양 문화와 관련된 영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문서에서 쥐의 해에 시작된 일은 용의 해에 변화하고 호랑이의 해에 완성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2020년 쥐에 시작된 세계적 변화가 지난해 2024년 용에 이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내년 2026년 호랑이의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파브릭스가 예언한 사건들 중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의 예측 패턴과 정확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의 남은 예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시아의 미래,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부상에 관한 예언입니다. 파브릭스는 마지막 문서에서 붉은 거인과 늙은 뱀이 충돌할 때 고요한 땅에 호랑이가 깨어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예언은 중국과 일본의 충돌 이후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두 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측들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파브릭스가 바라본 미래의 세계 질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언급한 물병자리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파브릭스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천체의 움직임과 연결지었습니다. 그의 문서에는 큰 바퀴가 한 바퀴를 돌면 태양은 새로운 궁절에 들어서고 세상의 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점성술에서 말하는 물병자리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약 2150년마다 충분점이 황도대의 다른 별자리로 이동합니다. 2000년의 기점으로 우리는 물고기자리 시대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파브릭스는 이 우주적 전환이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닌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핵심 특성은 무엇일까요? 점성술에 따르면 이 시대는 집단 지성, 혁신,
그리고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이 두드러집니다. 파브릭스는 오래된 권력의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지혜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감싸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 팔중화화 운동,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산이 바로 이 예언의 실현이 아닐까요? 파브릭스는 이 시대적 전환이 동양의 부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1943년에 쓴 문서에서 태양이 새 궁전에 들어서면 오래된 제국들은 쇠퇴하고 동방의 용과 호랑이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2000년 이후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적, 문화적 성장은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천체의 움직임이 지정학적 변화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파브릭스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이 인간 사회의 집단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물병자리의 혁신적이고 평등주의적 에너지는 동양의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이것이 21세기 동아시아의 부상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동아시아의 변화를 살펴보면 파브릭스의 예언이 단순한 공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파브릭스는 동방의 빛이 서방의 그림자를 밀어낼 것이라고 했는데 동아시아의 소프트 파워가 서구의 문화적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 강대국들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파브릭스는 황금의 제국이 내부의 분열로 흔들리고 오래된 대륙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를 놓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유럽의 경제적 침체, 인구 감소 문제는 이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현상이 아닙니다. 파브릭스는 이를 영울의 시대적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에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과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지며 이러한 가치관은 전통적으로 동양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파브릭스의 마지막 문서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물의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 세계의 중심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자리 잡을 것이다. 한국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물병자리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는 2050년경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정학적 변동은 우연이 아닌 우주적 질서의 일부라는 것이 파브릭스의 시각입니다. 그는 별들의 춤이 바뀌면 땅 위의 권력도 바뀐다고 믿었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물감다리 시대의 에너지는 혁신과 협력을 중시하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점과 일치합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혁신 능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유연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이 새로운 시대에 최적화된 가치입니다. 파브릭스는 호랑이의 민첩함과 용의 지혜를 가진 나라가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합니다. 만약 파브릭스의 예언대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도전이 있을까요? 그가 예언한 붉은 거인과 늙은 뱀의 충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요? 파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불길한 부분은 그가 붉은 거인과 늙은 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에 대해 언급한 구절입니다. 그는 동방의 하늘에 두 힘이 맞닥뜨릴 것이며 한쪽은 붉은 불꽃으로 다른 쪽은 오래된 비늘로 싸울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붉은 거인이 중국을 의미한다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국가 상징으로 사용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인 국가입니다. 늙은 뱀은 일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신화에서 뱀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늙은 문명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브릭스가 이 두 나라 사이의 충돌을 예견한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수세기 동안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20세기에는 잔혹한 전쟁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파브릭스는 옛 상처가 새로운 피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이 미래의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이 예언이 점점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중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영토 분쟁, 역사 인식 차이, 경제적 경쟁, 그리고 군사력 증강 등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센카쿠 다오이다오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 양국 군함이 위험한 근접 조우를 벌인 사건은 언제든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고임을 보여줍니다. 파브릭스는 물 위에 작은 둘이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작은 영포 분쟁의 대규모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양국의 군사력 증강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군사비 지출을 2배 이상 늘렸으며 일본도 평화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브릭스는 새로 된 날개가 바다를 덮을 때 불과 얼음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해군력 증강이 전쟁의 전조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중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파브릭스는 바다가 붉게 물들고 하늘은 검게 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중일 전쟁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나라 모두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군사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파브릭스는 붉은 거인이 승리하지만 그 승리는 독이든 열매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경제적 붕괴, 국제적 고립, 내부 정치적 불안정 등이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경우 파브릭스는 내근댐은 피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일본 사회와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패배는 고통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광범위할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바다의 고리가 흔들리면 모든 섬들이 춤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일 전쟁은 대만,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을 불가피하게 분쟁에 끌어들일 것이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파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고요한 호랑이는 두 적들이 서로를 약화시키는 동안 힘을 모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일 충돌 속에서 한국이 중립을 지키며 내적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중일 전쟁이 불가피한 운명일까요? 파브릭스는 별들이 정한 길은 바꿀 수 없지만 걸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 규모와 영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격별의 시기에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파브릭스의 문서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유럽의 작은 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국의 미래에 주목했습니다. 왜 그는 모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을 주목했을까요? 파브릭스는 자신의 마지막 기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겼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용과 뱀 사이에 숨겨진 호랑이와 같다. 그들이 서로를 무너뜨릴 때 호랑이는 산 위에 올라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파브릭스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특별한 입지를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파브릭스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조화를 인식했습니다. 그는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이 완벽히 융합된 곳이라고 한국을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현실화된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는 물뼘자리 시대의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파브릭스는 한국인의 특별한 국민성에 주목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으나 굴하지 않는 민족, 그들의 영혼은 쇠보다 강하다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회복력과 저금력은 변화의 시대의 결정적인 장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중일 충돌 이후 한국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파브릭스는 불과 얼음의 전쟁 이후 고요한 땅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파괴가 아닌 참조의 소리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 혼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일 충돌 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분석합니다.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며 양측 모두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파브릭스는 호랑이는 용과 뱀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영토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충돌 기간 동안 한국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충돌 이후 아시아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때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파브릭스는 호랑이는 평화의 다리를 놓을 것이며
이 다리는 과거의 적들을 연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이치와 양측과의 관계는 새로운 아시아 질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갈라진 땅이 하나가 되면 새로운 빛이 세계를 비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통해 한국의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적 슈퍼파워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통일 과정에 자연스럽고 평화로울 것이며 외부 충돌의 결과로 가속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통해 한국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경제력,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분리된 힘이 하나로 모이면 그 힘은 단순한 합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최근 경제 분석가들도 통해 한국의 GDP가 현재 남한의 2배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물질적 힘을 넘어 파브릭스는 한국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지혜는 힘이 아닌 조화를 가르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리더십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시아 재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폐허에서 새로운 정화를 가꾸는 이들은 고요한 아침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전쟁의 파괴에서 번영으로의 급속한 발전은 전후 아시아 재건의 필수적인 청사진을 제고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아시아의 재건을 주도할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호랑이의 발명품들이 파괴된 땅을 치유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첨단 건설 기술,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 등 한국의 기술력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파브릭스의 마지막 예언 중 하나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호랑이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전쟁이 아닌 평화, 지배가 아닌 협력, 물질이 아닌 정신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국의 리더십이 과거 서구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파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암울한 부분은 아시아 전역에 닥칠 대혼란에 관한 것입니다. 붉은 거인과 늙은 뱀의 충돌은 땅과 바다를 뒤흔들 것이며 하늘도 이에 응답할 것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선 대재앙을 암시합니다. 파브릭스는 주밀 충돌이 자연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자연의 분노를 깨울 것이라는 그의 말은 전쟁과 환경재앙의 연결에 암시합니다. 최근 지질학자들도 동아시아 지역의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파브릭스의 예언과 불길하게 일치합니다. 그가 예측한 불의 고리가 깨어나는 사건은 태평양 주변의 화산 활동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인프라를 파괴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인구 이동을 촉발할 것입니다. 바다가 땀을 삼키고 수백만 명이 고염을 떨할 것이라는 예언은 해수면 상승과 연안 지역의 침수를 암시합니다. 이 대혼란은 아시아 전역의 인구 이동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람들은 안전에 찾아 이동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이동은 국경과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브릭스가 물의 민족들이 높은 땅을 찾아 이동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해안 지역과 섬 국가의 주민들이 내륙 고지대로 대규모 이주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연안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파브릭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폭풍이 가장 거셀 때 호랑이는 산 위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며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 이후 파브릭스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과 물의 춤이 끝나면 새로운 조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그의 말은 대재앙 이후의 재건과 회복을 암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호랑이의 지혜가 분열된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재난으로 분열된 아시아를 다시 통합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을 넘어서 영적, 문화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과거의 패권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파브릭스의 예언은 중앙집권적이 아닌 네트워크형 세계 질서의 형성을 암시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는 협력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물병다리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 새로운 질서는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할 것입니다. 파브릭스는 새로운 시대에 부른 금과 은이 아닌 조화와 지혜에서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파브릭스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별들이 운명의 문을 열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지만 그 여정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비에스토스 파브릭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책임에 대한 성찰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